제가 이제 해외학회에 다녀오면 시간이 또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해서 지금 미리 바로 만들어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을 이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을 녹화하게 되면 항상 이게 혼자서 얘기하는 기분이라 조금 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잘 이해해 주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단기 기억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좀 드렸죠. 그걸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단기 기억은 감각 기억에서 시작된 그 기억들이 선택적인 주의를 거치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내용, 즉 단기 기억의 형태로 이제 정보 처리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학술적인 정의로는 단기 기억은 짧은 시간 동안 적은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조작하는 기억 체계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짧은 시간 그리고 적은 양이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양을 의미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러면 단기 기억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느냐. 자, 이 짧은 시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연구자들이 수행했던 그 실험은 이렇게 트라이얼 1에서부터 트라이얼 10까지 있는 10개의 시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트라이얼 1을 보면 FZL 이라고 하는 무의미한 자음 낮자들이 연속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 참가자들은 이 낮자를 보고 기억해야 되며 저 오른쪽에 보이는 이 숫자를 이제 3씩 숫자 3을 차감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만 이 낮자들만 외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같이 이제 정보 처리해야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참가자의 과제 수행의 난이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FZA라고 하는 낮자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 숫자들을 이제 보고 30 차감하고 있죠. 즉 45, 42, 39, 36, 36 이렇게 했죠. 36 다음 33, 30 이런 식으로 가는데 중간에 실험자가 그만이라고 했을 때 참가자는 자기가 외웠던 이 낮자들을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FZL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고 정확하게 반응을 했다면 그것은 정답 반응으로 체크가 되겠죠. 그렇지만 부정확하게 응답하면 이제 틀린 반응으로 처리가 되겠고 그런 이제 태스크를 하는 게 이 실험의 이제 절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절차의 그 결과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 먼저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첫 번째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many trials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first trial을 먼저 보고 결과를 해석합니다. 이 first trial에 존재하는 이 표 x축과 y축에 있는 그 이제 축의 이름은 x축은 딜레이 그리고 y축은 얼마나 정확하게 의미했는지 정확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x축의 딜레이란 조금 전에 그 실험에서 참가자가 숫자를 3씩 차감하면서 말을 하고 있을 때 실험자가 그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그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처음부터 걸린 시간, 즉 3초인 것과 18초인 것,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이 기억, FZA라고 하는 이 낮자들을 기억하는데 단기 기억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질까를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first trial을 봤더니 3초와 18초인 경우에 퍼포먼스가 유사하게 나타났죠. 즉, 첫 번째 트라이얼은 대부분 잘 정확하게 응답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many trials라고 하는 요 결과를 보면 first trial이 아니라 many trials, 즉 이 첫 번째 트라이얼을 보고 응답하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이 두 번째 트라이얼을 보고 또 이걸 보고 외우고 87에서 3을 계속해서 차감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실험자가 그만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 있을 테고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쭉 거칩니다. 그러다가 7이나 8점, 즉
앞서서 여러 가지 알파벳들을 보고한 경우, 즉 many trials를 경험한 경우에 이런 이제 트라이얼 7 정도라고 보면 되고, 딜레이가 여기서의 3과 18은 뭐냐면 KDP를 외워야 할 때 66에서 숫자 3을 차감하고 있을 때 실험자가 이 트라이얼을 시작하고 난 뒤에 3초에서 그만이라고 외치는지와 18초에서 그만이라고 외칠 때 그 순간의 반응을 비교를 해보면 결과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3초인 경우 우수한 이제 정답 반응을 보였지만 18초인 경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순행 간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행 간섭. 순행 간섭에서 간섭이란 기억을 방해했다는 뜻이죠. 근데 그 방해의 방향이 순행이라는 겁니다. 즉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 이전에 있었던 기억이 현재의 기억에 영향을 미친 거, 방해하는 영향을 미친 거, 그것이 바로 순행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first trial과는 다르게 many trials에서는 이 순행 간섭, 즉 이 트라이얼 7 이전에 이 그 FZL부터 시작하는 QBS까지 외웠던 이 경험이 KDP를 외우게 하는데 딜레이 18초에서 굉장히 저조한 반응을 일으켰다. 즉, 이 순행 간섭이 나타나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단기 기억은 지속 시간이 약 18초도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현상을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는 이 매니 트라이스의 기억 현상을 순행 간섭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결과를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 내용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 가운데 존재하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운데 그래프는 한 단어일 때, 즉 이 FZL이 이렇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CAT처럼 cat, 고양이라고 하는 뜻의 한 단어로 존재하는지 이 경우에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보면 파지 간격이라고 하는 이 딜레이거든요. 이 딜레이와 똑같은 이 파지 간격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나타났다? 기억이 우수하게 잘 나타났다. 변함이 없었다. 거의 변함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새 단어나 이렇게 새 자음, 그러니까 새 자음이죠. 이 경우 예시로 나온 왼쪽의 그림은 새 자음이고 새 단어는 뭐 cat, pet, 뭐 hat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것은 파지 간격이 늘어날수록 이제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한 단어와 결과에서 차이를 보였느냐? 이거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자, 바로 한 단어는 그 레터들이 서로 묶였을 때 의미 있는 단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의미 있는 단어가 되면 이것을 기억하는 일이 더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지 간격이 길어져도 우수한 어떤 기억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제 단기 기억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지 그 시간에 대한 관점을 순행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속 시간은 15에서 20초, 여기서는 3초랑 18초를 비교를 해서 이제 이런 15에서 20초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 이제 드린 것처럼 이 지속 시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학자들 간에 이제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감각 기억보다는 더 길게 나타나는 거,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내용은 단기 기억에 얼마나 많은 항목을 저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조금 전에 그 봤던 슬라이드에서는 지속 시간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양,
얼마나 많은 항목을 저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자, 맨 왼쪽에 있는 이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숫자 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죠. 이 숫자 폭은 digit span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숫자들이 이렇게 쭉 제시가 되면 참가자들은 이 숫자들을 보고 외워야 돼요. 즉 2149라고 하는 이 숫자들이 나왔을 때 참가자들은 2149, 2149, 2149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외워야 되고요. 이 숫자의 개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숫자 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였고요. 그러면 이렇게 4개에서 시작해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그 개수로 구성된 숫자의 나열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본 결과,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약 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개였다. 즉, 이 5개 이하의 것들은 당연히 이제 기억을 하겠죠. 그러니까 5개에서 약 9개 정도까지 이렇게 충분히 잘 기억하고 있었다. 이 4개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의아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4개는 당연히 잘 기억했습니다. 5개에서 9개, 즉 10개에서는 많이 힘들어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잘 이제 배웠던 매직 넘버 7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개수의 어떤 한계를 이제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변화 탐지의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실험은 요 가운데 있는 요 이제 색깔이 있는 블럭을 가지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는 요 경우를 보면 빨강색, 검은색, 파란색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이 제시되는 시간은 100ms입니다. 그러니까 0.1초 동안 제시가 되고요. 그렇게 제시가 되고 굉장히 빠르죠. 그렇게 제시가 되고 까만색 화면이 약 900ms 0.9초, 0.9초 동안 제시가 되고 나면 그 다음 2초 동안 빨간색,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같은 이런 사각형의 색상 블락들이 또 제시가 돼요. 그러면 참가자가 하는 일은 지금 보고 있는 이것과 그리고 이전에 짧게 봤었던 이것 간에 일치하는지 같은지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이 까만색 블럭의 색깔이 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경우는 블럭의 개수가 총 3개. 굉장히 쉽죠. 난이도가 쉬운 경우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 블럭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과제의 난이도가 더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는 단기 기억의 항목의 개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실험자는 이 블락의 개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3개부터 지금 여기 존재하는 8개까지 늘려가면서 과연 이 사람은 참가자들은 몇 개까지 정확히 기억을 할까라는 거를 이제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x축은 사각형의 수, y축은 정답률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점이 적혀 있는 게 1, 사각형의 개수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8개일 때, 12개일 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네요. 자, 1개일 때 정답률 당연히 100%겠죠. 그리고 2개일 때도 상당히 쉽습니다. 100%를 유지하고 있고 3개가 되면서 조금씩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4개가 되면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사각형의 개수가 8개가 되는 순간 정답률이 굉장히 크게 낮아지고 12개가 되면 조금 더 완만하지만 아무튼 정답률의 이제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사각형의 개수가 약 4개쯤 될 때 기억을 잘한다. 즉 단기 기억의 항목의 개수는 약 4개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 탐지하는 이 실험, 1997년도 이 실험을 통해서 약 4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청크화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이 청크화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자, 아래쪽에는 요 예시부터 먼저 볼까요? 참가자들은 이 실험에서 청크화라고 하는 이 실험을 관련된 이 실험을 할 때 참가자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무의미하게 생긴 이 납자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이 납자들을 다 외웠어야 돼요. 다 기억을 했었어야 됩니다. B, C, I, F, C, N, A, S, I, B, S.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다 까먹어요. 이렇게 알 수 있다시피 무의미한 이게 납자들을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청크화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이 납자들을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외우느냐? 저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 납자들을 다시 재정렬을 해보면 CIA, FBI, NBC, CBS처럼 의미 있는 단위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CIA, FBI, 이런 거, NBC, CBS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미국에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킹, 즉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었다. 그리고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무의미하게 연결되었을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다. 즉 청킹이란 즉 청킹을 통해 만들어진 이 청크는 청크 내의 구성 요소들 간에는 강한 연결, 다른 청크의 요소와는 약한 연결을 갖는 구성 요소들의 모음이다. 그러다 보니 이 강한 연결은 어떤 식으로 약한 연결과 다르냐? 우리 장기 기억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서 CIA, FBI, NBC, CBS가 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이것과 관련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지식, 즉 지식이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저장된 장기 기억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장기 기억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 바로 청크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단기 기억의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된 기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로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1980년도 저 에릭슨이 했던 연구를 보면 이 대학생 SF라고 하는 이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 일련의 숫자들을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레터들이 나왔지만 이 실험에서는 숫자들이 이렇게 아무런 관련 없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청구와 연습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약 7개의 숫자를 기억을 했다면 이 청구와 의미를 이렇게 찾도록 만들어주는 이 훈련을 하고 난 뒤에 이 대학생은 79개까지 숫자를 기억할 수가 있었대요. 즉 청크화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좀 더 많은 항목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 말씀드린 바대로 장기 기억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청크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 장기 기억을 통해서 단기 기억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즉 이 많은 항목을 저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좀 이렇게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어떤 답변을 주느냐? 이 단기 기억의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전 실험에서 이렇게 확인을 한 것처럼 제한된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 청크화라고 하는 장기 기억에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이 항목을 더 늘릴 수가 있다. 더 늘릴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도 뭐 무한히 이 항목의 개수가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고 이런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이지만 이 의미 있는 덩어리의 개수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4개,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처럼 이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다음 내용에서는 단기 기억에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항목수라고 하는 그 숫자를 통해서 용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해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양의 또 정보를 저장하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한 걸까요? 자, 물음을 제기한 이유는 우리가 항목의 개수보다는 그
저장하는 기억의 정보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오로지 그 사각형 이제 기억나시죠? 이 사각형으로 변화 탐지를 하는 기억 과제를 통해서 개수를 측정하고 했는데 4개, 뭐 평균적으로 4개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산출을 해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경험하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자극들은 이렇게 사각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한자 혹은 다각형 그리고 이런 정육면체처럼 3차원 공간에서 기억을 해볼 수가 있는 물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전 실험에서 살펴봤던 이런 2차원 공간에 있는 간단하게 생긴 이런 도형들보다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개수가 어쩌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하고 단순히 항목의 개수가 아니라 정보의 질이 중요하다, 정보의 양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항목의 수에서 단기 기억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 문제 제기를 했다. 내용을 보면 시각적으로 제시된 물체의 경우 정보는 기억에 저장된 물체의 시각적 특징이나 세부 사항으로 정의한다. 자,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4년도 이 연구를 살펴봅시다. 자, 이 연구에서는 똑같이 변화 탐지 과제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전 실험에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실험은 이렇게 사각형만 사용했지만 사각형 대신 한자, 다각형, 그리고 정육면체를 사용한 결과를 이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각형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약 4.4, 즉 4개의 사각형의 변화를 탐지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항목의 개수를 약 4개로 정의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중국어 한자를 사용한 실험 결과를 보면 약 2.8, 다각형을 사용한 결과 약 2개, 정육면체를 사용한 결과 약 1.6개. 즉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기억하는 용량의 이제 개수는 줄어들고 있었어요. 즉 여기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그 실험처럼 단순히 개수가 4개라고 주장한 것보다는 정보의 양, 얼마나 많은 정보를 자극이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겠죠. 결론. 하나의 이미지 안에 더 많은 정보가 있을수록 더 적은 항목 정보가 단기 기억에 들어간다. 그래서 단기 기억의 용량은 4개다라고 하는 요 용량은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 이 슬라이드부터는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작업 기억으로 바뀌었죠. 제가 사실은 수업 시간에서 단기 기억은 작업 기억과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그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작업 기억이나 워킹 메모리, 그 숄터 메모리라고 서술하지 않고요. 워킹 메모리라고 하고요. 이 영어식 이름에서 이 워킹, 우리나라 말로는 작업인데 이 워킹, 일하고 있다는 뜻의 이 메모리는 말 그대로 이해, 학습, 추론과 같은 복잡한 인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조작하고, 조작한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작하고 잠시 저장하기 위한 제한된 용량의 기재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과는 어떤 점이 다르죠? 조금 더 그 인지적인 어떤 과제를 수행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학습, 추론과 같은 복잡한 인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조작한다는 거, 이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리와 히치 1974년도 연구에서는 작업 기억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작업 기억 모형.
제가 이제 지난 수업 시간 때 말씀을 드렸던 이 모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이 모형은 어떤 점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죠? 모형이란 영어로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모형보다 더 큰 개념은 뭐죠? 더 큰 거는 이론. 이론은 스로이. 자, 이 모형이란 결국에 그 수많은 연구 가설이 실험적인 데이터에 의해 데이터에 의해서 지지를 받게 되면 그렇게 수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연구 가설이 뒷받침되면 이것을 모형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어떤 개념으로 좀 설명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모형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일단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고 정립이 되면 이것이 이론이 된다. 이런 순서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기억 모형이란 결국 작업기억이 어떤 식으로 뇌에서 처리가 되느냐에 대한 이제 모형 설명하기 위한 어떤 내용을 의미합니다. 자, 작업기억 모형에서는 어떤 내용을 수행하느냐? 바로 첫 번째, 역동적인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역동적인 처리 과정이란 예를 들면 언어 이해 측면이에요. 즉 1번 버섯이 떨어졌어요. 대신 시금치로 대체해도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그런 그 문장들 간의 연결을 사실은 우리는 뇌의 역동적인 처리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뜻이죠. 그런 뜻으로 역동적인 처리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수학 문제. 수학 문제 풀 때 여기 예시로 나온 43 곱하기 6 이거는 뭘까요? 258인가요? 이렇게 그 258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복잡한 처리 과정을 떠올리죠. 특히나 이렇게 두 자릿수의 곱셈은 이렇게 복잡한 수학의 처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작업 기억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학술적으로는 역동적인 처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중 과제 수행. 이중 과제 수행을 통해서 작업 기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중 과제 수행이란 단기 기억의 저장 용량이 채워지면 다른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현상을 이용을 한 겁니다. 단기 기억은 감각과 장기 기억에 비해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은 무한히 제공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과제를 수행을 하면 그것이 이제 결국 용량을 차지하게 되고 다른 일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병행해야 할 때 우리는 잘 수행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업 기억의 용량은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과제 수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이 작업 기억이 제한된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험을 해본 결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신경 심리학적 증거입니다. 자, 이 신경 심리학적 증거는 작업 기억이 처리가 되는 뇌의 영역을 확인하는 건데요. 우선 이 신경 심리학이 좀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심리학은 심리학이지만 앞에 신경이 붙었죠. 이 신경이란 뇌 측면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라는 뜻은 뇌 신경 반응의 증거를 확인한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시각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STM, Short Term Memory, Auditory Short Term Memory. 자, 이것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시각적인 처리를 담당하는 그 작업 기억과 청각적인 기억을 담당하는 작업 기억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뜻은 시각과 청각 사이에 이런 인지적인 처리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차이는 결국 우리가 작업 기억을 수행한다는 뜻을 반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각은 이제 후두엽, 어디토리는 측두엽. 이 각각의 그 감각에 의해서 따로 처리가 되는 이 그 작업 기억이 결국 이 그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을 구체적인 예시가 이제 뒷부분에 있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여전히 이제 작업 기억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작업 기억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된 요 왼쪽에 도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는 오늘 감각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작업 기억, 즉 단기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작업 기억이 또 되뇌기를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가죠. 그럼 이 작업 기억 안에서 이 되뇌기가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인풋, 센서리 메모리. 센서리 메모리는 뭐죠? 아까 감각 기억으로 배운 거죠. 감각 기억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센트럴 이그제큐티브라고 하는 작업 기억의 하나의 도메인에 들어오게 됩니다. 센트럴 이그제큐티브는 중앙 집행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주의와 관련된 처리합니다. 자, 주의. 이 주의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 어텐션을 했다고 했죠? 어텐션을 했으니까 어텐션을 했던 쪽으로 가져가겠죠? 이런 식으로 관련 지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센트럴 이그제큐티브 중앙 집행기는 마치 그 일을 분배해주는 그 가운데 존재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즉 중앙 집행기는 위쪽에 있는 시공간 잡기장과 아래쪽에 존재하는 음운 루프로 내용을 쭉 전달해 주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각각의 개념들을 이해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시공간 잡기장. 우리는 무언가 작업 기억을 할 때 시공간적으로 정보 처리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길 찾기를 예시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은 뭐 기억을 하실 때 어떤 마트에서 왼 좌회전 그리고 어떤 이발소에서 우회전 이런 식으로 외우시나요? 그렇지 않고 제 생각에는 사진 기억으로 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기억. 즉 지금 이 건물 앞에서 나는 왼쪽으로 움직였어라고 하는 이 그 공간적인 정보로 기억을 해요. 자, 비주얼 스페이셜 스케치 패드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시각 정보 유지, 공간 정보 유지, 시각과 공간에 대한 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존재하는 포놀로지컬 루프는 뭐냐면 음운 루프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까 작업 기억에서 되뇌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뇌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한다는 뜻은 음운 루프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음운이란 언어학에서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의 소리를 의미하는데 이런 소리라고 하는 처리를 통해서 되뇌기를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음 통제 과정이라고 이제 오른쪽에 적혀 있기도 합니다. 조음 통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런 그 발음들을 수행하여 되뇌기를 반복해서 할 수가 있고 청각적 정보의 유지 및 변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음운 루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공간 잡기장과 음운 루프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시공간 잡기장은 시각, 음운 루프는 청각이죠.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미각, 후각, 촉각 이 세 가지는 어디 갔을까요? 이거에 대한 물음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을 이제 봐주시고 다음 저희가 대면 수업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후각과 미각과 그리고 촉각이 왜 이 작업기억 모형 안에는 설명이 되지 않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제가 여쭤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공간 잡기장, 음운 루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센트럴 에그제큐티브 중앙 집행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는 이런 주의 기제, 선택주의, 분리주의, 선택주의, 분리주의. 자, 선택주의는 제가 셀렉티브 어텐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정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주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분리주의란 선택주의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해서 무언가를 이해해야 될 때 사용해야 되는 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의라고 하면 하나에 집중해서 정보 처리하는 것을 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 외에도 분리를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적절하게 분리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분리주의. 그리고 이런 기능을 중앙집행기에서 담당할 수 있다. 장기 기억에서 정보 인출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결국 이런 되뇌기나 이런 시공간 잡기장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장기 기억에서 정보가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과정이 존재한다는 건데, 이렇게 이런 과정 중에 정보를 인출하는 기능을 중앙 집행기에서 담당한다. 왜냐하면 정보를 끄집어 오는 것도 이 주의를 결국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주의라고 하는 중앙 집행기의 기능이 장기 기억에서 정보를 인출하는 것과 관련을 지을 수가 있다. 그리고 중앙 집행기는 말 그대로 이 그림의 중앙에 있죠. 그러다 보니 시공간 잡기장과 음운 루프 사이에 활동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앙 집행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들리 히치가 주장하는 작업기억의 모형은 감각 기억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중앙 집행기가 통제하며 그것을 시공간 잡기장과 음운 루프에 제공하여 둘 간의 활동을 서로 조정을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조정하는 역할을 바로 이제 중앙 집행기의 역할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운 루프와 시공간 잡기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청각과 시각의 측면에서 이런 연구들이 수행이 되었고 이런 가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 기억의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했고요. 다음 녹화 영상에서는 이 다음 부분부터 또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가져오면서 그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져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요 조음 이렇게 설명을 제가 못 드렸네요. 자, 조음은 말소리를 낼 때 발음 기관, 우리 인간의 발음 기관에는 혀나 입술 등등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 근육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발음이 가능한 기관들을 사용하여 음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조음이라고 합니다. 조음. 그래서
그래서 이런 조음 되뇌기 처리를 의문 루프에서 수행한다. 왜냐하면 의문 루프는 청각, 의문 저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의문 저장소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문 루프, 시공간 잡기장, 중앙 집행기호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작업기억의 모형, 베들리 선생님과 히치 선생님의 작업기억 모형의 구성 요소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